전주 한옥마을은 시민들에겐 전주의 자랑이고 외지인들에게 전주 여행의 시작이자 끝으로 통합니다. 700여 채 한옥이 군락을 이룬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 전주 한옥마을은 경기전, 전주 향교, 오목대 등 역사와 멋을 동시에 간직한 중요 문화재를 품고 있고요. 한식, 한지, 한복, 한방 같은 한 스타일이 집약된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알리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데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문 클래스 5명의 석학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축제, 역사 콘텐츠의 대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덕입니다. 지난번에 한옥마을 방송 나가고 나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몰랐던 사실들. 예.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관광 명소지만 예. 더 많은 사실과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주 한옥마을, 현재 어떤 곳입니까? 그 현황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전주 한옥마을은 많은 분들께서 네. 한옥이 참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 도대체 몇 채나 돼 있을까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예. 한옥은 약 735채 정도 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옥마을 개발 당시엔 한 900여 채 있었고요. 더 많았군요. 근데 예. 중간에 조금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다만 전주에 오래 사신 분들이 보는 과거 한옥마을, 그러니까 풍남동과 교동에는 사실은 그 흔한 커피숍, 옛날에는 다방이죠. 그거 예. 하나도 없었고 다 주택단지였습니다. 지금 그래요?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 그렇구나. 대표적인 관광지가 예. 되어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한옥마을은 근대 주거문화 공간에서 한옥마을로 조성이 됐고 지금은 이제 전주의 핫플레이스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한옥마을에 따라보는 수식어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한옥마을은 사실은 우리가 별을 붙인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네. 뭐 대장된 것은 한참 전이고요. 굉장히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됐죠. 네. 사실은 2002년도 이전에는 그냥 한옥 보존지구였던 것이 2002년도에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하면서 예. 2006년도에 지속 가능한 마을로 선정이 됐고 오. 2010년도에 국제 슬로스 시티로 일단 지정이 되었고 예. 너무나도 유명한 것은 CNN의 로니 플래닛이 1년에 꼭 가봐야 되는 아시아 오. 10대 명소 중에 3위를 달성했던 것. 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요즘 다 운전하실 때 내비 사용하실 텐데 예. 이제 이 내비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역시 이 휴가철에 가고 싶은 곳 1위는 한옥마을이 여러 차례 네. 달성을 했었습니다. 진짜 그 여름 휴가지로도 인기 만점이지만 한옥마을은 가을에도 너무 예쁘고 맞습니다. 겨울에 그 우리 눈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도 저 주변 분이 서울에서 한옥마을 예. 왔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더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예. 참 좋은 곳이에요. 예, 사계절 관광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연간 전주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교수님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 한옥마을을 2002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한옥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예.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 몇 명이나 왔다 갔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는 월드컵 전에. 예. 월드컵 전에는 일단 관광지로는 명소가 이렇게 되진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가족들이나 좀 왔다 가지 않았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예. 가장 많은 관광객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다녀간 건 전동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순례 코스에 전동성당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옥마을을 관광하러 오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2002년도에 개발하고 불과 1, 2년 사이에 네.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것이 3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딱 20년 지났잖아요. 저희. 예. 20년 사이에 1,000만 명이 됐는데 1,000만 명 달성된 게 몇 년인 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였어요. 왜냐면 제가 2012년에 입사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약간 한가하고 그렇습니다. 좀 천천히 걷고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진 않았거든요. 1000만 명을 달성하는데 사실은 500만 명 정도, 500만 명 달성하는데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즈음에 500만 명을 넘었고요. 아, 맞네. 그리고 1000만 명을 넘는 데는 불과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해서 이야.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줄기차게 1000만 명이 넘었죠. 계속해서. 예. 그런데 참 대단한 겁니다. 이 매력이 어디 있을까? 사실은 좀 학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도 그렇고 고민을 하게 하는데 네네. 이게 마치 한옥이 많아서 또는 인프라를 조금 깔아놔서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공 요인에 저희들이 잘 거론하지 않는 그냥 우리 좋은 한옥이 많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다. 뭐 전동성당이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1000만 명을 끌이들 정도의 유입력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조사하고 해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이 좀 일반들에게 좀 먼저 사용된 건 2009년도쯤입니다. 그리고 10년도, 11년도 넘어가면서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고 맞아요. 젊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넘어서 14년, 15년. 맞아요. 그 시기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500만 명을 달성하는 그 즈음에 맞아요. 스마트폰이 20대에 많이 보급되었는데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엄청 닿죠.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곳. 이게 한옥마을이었던 겁니다. 야. 그래서 선도를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는 한복을 대여해 주는데도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부시장 쪽에서나 한두 집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남학생들이 애를 썼죠. 여자친구 사진 찍어주느라고. 그게 SNS의 붐을 타면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그러네요. 불을 붙인 것은 종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신문방송법이 바뀌게 되면서 종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종편이 가장 하기 쉬운 게 저예산에 일반 시청자들의 유입을 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 이게 먹방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여전히 종펑이나 뭐 유튜브나 이게 먹방의 대세인 시대가 됐는데 먹을 것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떠오르겠습니까? 일단 전주. 당연히 떠오르죠. 전주죠. 맛의 고장. 그러니까 종편의 초창기의 모든 먹방이 전주를 반드시 왔다 간 겁니다. 그랬구나. 그게 유입력이 되어서 폭발적으로 가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제는 맞아요. 안 갔다 왔다고 하면 아직도 안 갔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500만 명에서 1000명 넘어가는 데는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폭발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이 시기도 잘 타야 돼요. 참.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개발 과정 또는 변천사도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된 걸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002년도에 한옥마을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한옥마을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저항을 하기 위해서 한옥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한옥마을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은 전주시가 근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본이 이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면서 1910년 8월에 정시로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전라 감영에도 조선시대 관리들이 있었잖아요. 정지되고 이제 일본인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근대 도시의 요소들이 갖추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도시의 요소는 이제 경제, 그래서 시장을 통합하는 게 가장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1914년경인데 그때에 시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상설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보통 상설시장의 1호 시장이 바로 남문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일장이 없어지고 상설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물류의 유통이 늘상적인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근대의 특징이었던 도로, 교통 이 부분이 다 풍남문을 끼고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인프라가 완전히 몰리는 거군요. 그래서 전라 감영이었던 옛 도청부지에서 남부시장까지가 아주 핫한 이런 공간이 되다 보니 와서 있는 사람이 어딘가 거주해야 되잖아요. 인근 지역에. 그 배후 주거 지역이 바로 한옥마을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초입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저쪽 최명인문학관 그 뒤쪽이나 이런 쪽에도 그 창고형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근대 공장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 배후 시설에서는 주거지가 형성되는.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핫한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핫한 공간이라는 건 뭘까요? 조선인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본인도 같이 살게 돼요. 그렇죠. 살았던 공간이었다. 한두 군씩 이렇게 일본 가옥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개발 당시에 한옥마을의 한옥은 전통적인 조선시대 때 우리들이 느꼈던 한옥은 적은 거고요. 대부분 다 일본식으로 개량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상식인데 일본식 한옥하고 한국 한옥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뭐 기와 모양이 아니고 한국은 처마 끝이 올라가 있는 맞아요. 지붕을 가지고 일본은 처마 끝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분석해 보시면 바로 저건 일본식이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옥마을에는 일본식 특징이 들어가 있는 한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또 막 우리 것이 아니야라고 또 배척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한옥마을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유산이라든지 전통이 파괴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한옥마을 개발 당시에 남아있었던 한옥들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인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히 격자형 구조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 안에 핵심 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핵심 시설이 조선을 상징하는 공간, 경기전입니다. 그 경기전이 바로 조선을 상징하는 공간이 경기전 그리고 오목대, 그다음에 이목대 그리고 향교는 조선시대 유학의 본산이니까. 근데 일본인들이 이 조선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절대 전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말살했을 것 같은데 아니었나 봐요.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보시면 물론 지금도 다른 지역에 가서 보시면 유일하게 흔히 많이 보는 건물이 객사 건물입니다. 객사 건물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부분. 그 객사는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없애도 객사는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객사 있는 곳이 넓으니까 초등학교를 만들어버린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고 전주도 물산 진열관을 만들어버리죠. 그건 왕의 상징 공간을 철저히 왜곡시키는 거고 그렇군요. 경기전도 역시 그래서 진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옛 중앙초등학교 그러니까 경기전의 진전의 서편 부지를 일본인 소학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왜곡의 과정들을 철저히 거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한 드라마 촬영지로 또 알려지면서 그 사진 명소가 된 곳이 있어요. 한벽당 아래에 있는 그 한벽 터널. 얼마 전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못 봤어가지고 이게 핫해진 줄을 몰랐어요. 그냥 있는 당연히 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줄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후배한테 저희가 원래 유명했던 곳인가 했더니 선배 모르세요? 저기 드라마 나왔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널이 참 유명해졌구나라고 해서 저도 관심을 더 많이 가졌는데 근데 이 터널이 일제 강점기에 뚫은 터널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전라선 철도가 뚫려지면서 그때 이제 굴이 뚫려지게 된 건데요. 사실은 앞서서 근대 도시의 어떤 도시 발전을 잠깐 설명을 제가 좀 못 해드렸는데 도시 축이 전주는 사실은 지금 전라 가명터가 도청이 되면서 일제시대에 도청이 되고 남부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도시 개발의 축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하나가 지금의 웨딩거리라고 하는 거기가 일제강점기의 메인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지금 우체국에서 북쪽으로 가는 이 거리가 1930년대 이후에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개발되었다가 남북으로 개발되는 그 배후 주거지로 지금 한옥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군요.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철도가 뚫리게 된 것은 사실은 지금의 전주역은 이미 후성동으로 가 있습니다만 맞아요. 원래 전주역은 지금 시청 자리가 전주역이었고요. 맞아요. 그 전에 전주역이 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전주역은 지금 SK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매청 전주초등학교 뒤에 그 아파트 단지의 북서쪽 모퉁이에
북서쪽 모퉁이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공원에 가면 철길이 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거기였어요? 바로 그 부지가 처음으로 전주에 역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도가 쌀 수탈의 기지였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맞아요. 쌀 수탈을 하려면 배로 실어서 일본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주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쌀들을 군산으로 수송하는 철도 가장 필요했고 맞아요. 그 철길이 처음 놓이기 시작한 게 전주하고 익산하고 경편철도라고 그래서 협궤 열차 폭이 좁은 그 열차에 역이 있었던 곳이 그겁니다. 1914년에 예. 그 역이 만들어졌고요. 네. 전라선 1927년에 개통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쪽으로 통합이 되고 재밌는 것은 왜 하필 그 위치였을까? 그래서 왜 한벽구를 뚫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네.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네네. 용과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이 전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용과 관련된 지명은 바로 찾으실 거고 용머리 고개. 그렇죠. 용머리 고개라고 네네네. 하는 곳이 있고 이 호랑이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승암산입니다. 그래서 승암산의 그 호랑이의 형상의 왼발에 있는 데가 바로 한벽당이 있는 그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곳에 철길을 내고 잘 아시다시피 용머리 고개는 도로를 내버렸죠. 그래서 맞아요. 많이 깎았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대장간들이 많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용의 기운과 호랑이의 기운을 일본이 인위적으로 도로를 내므로써 철도를 내므로써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전주에는 있었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 어떤 기운을 뺏기 위해서, 예, 그렇죠. 기운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 게 그래서 전라선 철도를 놨는데 예. 지금 시청 자리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예. 오르막길입니다. 지금은 기린대로가 쭉 수평으로 났지만 오목대쯤 오면 자꾸 기차가 멈추는 거예요. 자꾸 멈추니까 당시 일본인 관리가 물어본 겁니다. 지역의 철로들에게 여기 뭐 이상하게 기차가 멈추는데 이게 웬 이유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예. 했을 때 지역의 철로들이 말한 게 발리산의 전기를 끊어서 그렇다. 그래서 오목대 가시면 그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불필요하게 여기 구름다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데 예. 구름다리 다시는 겁니다. 도로 확장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구름다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사실은 구름다리 안 놓아도 충분히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맞아. 그게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발리산에서 오목대를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놓으니까 그 뒷이야기는 아시겠죠? 기차가 잘 가더라. 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예전에 전주 맥잇기 사업, 전주의 맥을 좀 이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사업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그 한벽굴은 바로 그런 의미 공간입니다. 교수님 진짜 어떤 서양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예. 참 말이 안 되는 이론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동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명소하면 전동성당도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풍남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주성당과 풍남문 이야기도 한번 교수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전동성당은 뭐 워낙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 천주교 순교 1번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역사책에서 많이 배운 것하고 사실은 그게 현장에 어딘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윤지충과 권상현이 뭐 진산 사건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위패를 꺼내다가 불질러 버렸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잘 아실 텐데 참수형을 이게 1791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진산은 뭐 저 대둔산 넘어가는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서 죽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분들 풍남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효시라고 그래서 전주에는 효시를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어디서 죽였을까? 원래 전주의 기본적인 그 형벌을 내리는 곳은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대역죄인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 그게 전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게 시장이죠. 그러니까 남부시장이 잘 보이는 곳, 바로 풍남문 앞에서 이들을 참수형을 하고 그 목을 잘라서 풍남문에 매달아 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효시는 경계를 삼아야 되니까 조선시대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 곳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곤지산입니다. 곤지산은 지금
완산동 시립도서관에서 이쪽으로 오면 공원처럼 꾸며놓은 이렇게 뿔쑥 나온 곳이 있는데 맞아요. 그곳이 이제 사람들의 머리를 효시해놨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람통, 3대 바람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전주에 가면 시원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다른 곳은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지만 거기는 사람들을 처형했던 곳이어서 등골이 서늘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오는데요. 이제 풍남 전동성당은 바로 천주교 순교의 1번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은 1791년에 윤지충이 처형을 당하고 난 뒤에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 흘른 1891년에 그 자리에 성당이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둔의 신부가 성당을 이제 처음으로 전주에 만들 때 네. 아마 아시겠지만 성당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언덕이나 네. 잘 보이는 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동성당은 평지에 내려와 있죠. 맞아요. 네. 그 부분은 바로 거기가 순교터였기 때문에 보둔의 신부가 전주에 있는 신자들이 거기에서 순교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가 원래 구례의 영절이 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 터를 매입을 해서 전동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전동성당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왜 전주에 차이나타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 인천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중국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맞습니다. 마련되기 마련인데. 예. 그러게요. 전주에 차이나타운이 왜 있지?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이 생각을 잘 못했네요. 예. 차이나타운이 인천에도 있고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주하고 중국인들이 전주에 와서 왜 살지? 네. 군산이면 군산이었지. 그렇죠. 예. 군산이면 오히려 쉽지만 네. 전주에 왜 차이나타운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게 된 것도 바로 전동성당 건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동성당은 나무집이 아니잖아요. 벽돌집이죠. 벽돌은 누가 만들죠? 벽돌공이 만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벽돌을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벽돌을 만드는 기술자가 근대 초입에 중국에서 많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아하. 대구에도 성당이 만들어지면서 벽돌의 수요가 발생하죠. 서양식 건축물이 만들어지는데 전통적으로 돌로 만들어지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다 벽돌집이잖아요. 네. 벽돌은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 우리나라도 물론 안동에 가면 전탑이라고 해서 벽돌 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조형물에 벽돌을 안 썼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자들이 없는 거고 그 기술자는 누군가는 충당해야 되고 근대 건물이 막 들어서니까 가장 손쉬운 게 중국은 다 벽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거 벽돌 기술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성당을 할 때도 당연히 중국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벽돌을 만드는 거죠. 그 벽돌로 전동성당을 짓고 이분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곳이 지금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입니다. 야, 한 번도 전동성당과 이 차이나타운을 엮을 생각을 몰랐죠. 아예 몰랐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전동성당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성벽이 이제 1909년부터 1908년부터 전주에서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성벽이 허물어졌는데 그 돌과 그 많은 흑은 어디로 갔을까?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역사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궁금증을 가지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908년부터 성벽을 허물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돌은 어디로 갔지? 어디다 다시 재활용했을까요? 그렇죠. 어딘가는 재활용을 하거나 썼겠죠. 외연건이 성벽이 있는 자리가 그대로 지금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는 어딘가로 다 이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기록에 전주 성벽의 성벽돌을 가져다가 전동성당의 주춧돌을 삼았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관람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전동성당 지하에 내려가서 보시면 주춧돌이 다 성벽돌입니다.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전주하고는 정말 때려뗄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전동성당을 지을 때 보둔의 신부님이 지을 때 뭔가 기초를 튼튼하게 할 자재가 필요하니까 성벽돌을 가졌지만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천주교 순교 1번지였던 윤지충이 성벽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 들어가 볼 때 혹시 피 묻은 성벽돌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농담 아닌 농담처럼 했던 것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네. 이야기들도 사실은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서요. 그렇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 저는 한옥마을 처음 갔을 때 상당히 좀 놀랐던 게 전동성당 하면은 굉장히 서양적인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건물은 경기전이란 말이에요. 가장 한국적인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장면. 요거는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전동성당이 만들어질 당시에 거기는 그냥 낮은 집들이고 그다음에 물론 앞에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는데 전동성당을 지을 당시에 건물이 거의 완공될 당시에도 그쪽 성당 앞쪽의 성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왜 이렇게 깝깝하게 전동성당을 성벽을 보고 지었지? 북쪽을 향해서? 그러니까요. 남쪽을 향해서 지어도 충분한데 네네. 이 질문을 한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앞에 이성계는 조선이지 않습니까? 천주교 하면 박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박해자가 마주보고 있다? 이게 참 좋은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마주보게 지었을까? 보다 왜 북쪽을 향해서 지었을까? 그런데 전통적으로 건물을 뒤로 등을 보이면 배신자가 되죠. 배신자는 등을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전동성당을 뒤로 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성계의 상징인 조선의 등을 진다고 이런 의미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꿈보다 해석이겠습니다만. 또 유추가 가능하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로 똑바로 쳐다보진 않죠. 그런데 약간 엇갈려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해석의 의미로 이건 상생과 화해의 코드다. 가해자와 박해자가 같이 마주볼 수 있는 무려 200년, 100년 넘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마주볼 수 있는 집들. 그러나 정면보다는 살짝 옆으로 앉는 이 정도의 배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의 키워드는 저는 상생과 화합이다. 그리고 배려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또 우리의 가치를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한옥마을 얘기하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두 번째 시간도 한옥마을로 저희가 엮어봤는데요. 또 세 번째 시간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와 오늘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역사 콘텐츠의 대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